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은 아니지만 코카의 행투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카의 관심 종목으로 있는 종목들은 아닌데요. 우리 구독자께서 또 좀 한번 리뷰를 요청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세 종목 오늘 나노신소재, 이녹스, 현대제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나노신소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은 전기 배터리 소재 부품 딴 그런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음극재용 CNT, 이게 뭐 탄소 나노 튜브의 약자인데요. 그런 도전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도전제는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 그 배터리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메모에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종목이 관심 종목이 아닌 이유는 이렇게 이 회사의 기업 분석을 보시면 여기에 2021년, 2022년, 2023년에 대한 3년 동안의 전망 컨센서스가 보통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나노 신소재를 커버하는 증권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전혀 없이 우리가 이 기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소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의 수준만 뭐 홈페이지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이는 사실 어떤 기본적 분석에 많은 분석을 하기에는 우리 개인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대개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실적 전망이 없는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정권사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도 관심을 못 기울이고 있는 판에 우리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은 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 저는 그래도 기본적 분석을 일단 베이스에 깔고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 분석이 안 되어 있는 회사 같으면은 조금 저는 관심 종목에 잘 편입을 하지 않습니다. 컨센서스 섹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최근에 4월 28일 날 하이투자증권에서 이 CNT 도전제가 2022년, 2023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말, 그죠? 그러면서 시간은 나의 편이 뭐죠? 뭐 쭉 가져가 보자 이 말이죠.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하고 가져가 보자, 그런 말이고,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 어렵다 뭐 이런 말에 또 반대급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라도 리포트라도 하나 나왔어요. 그죠? 참 특이하게 하나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센서스의 어떤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그냥 순수하게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만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아니면 기업 탐방을 해서 나온 정도의 리포트지, 그 리포트 상에 아주 구체적인 기업의 실적 전망까지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 사업을 적정 주가가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모든 정권사 HTS에 다 있는 FN 가이드입니다. 뭐 심지어는 네이버 같은 포털에도 다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투자 의견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왔죠. 아까 리포트는 하나 있긴 했지만 컨센서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앞을 걸어가는 그런 모양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린이 분들, 주식을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 기술적 접근,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이런 종목은 다루시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그죠? 너무너무 불확실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분기별로 보니까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2021년 3월에 실적이. 그래서 제가 금감원 공시를 한번 가보니까 네, 스피드가 좀 많이 느려요. 예. 네, 지금 스피드가 상당히 느린데요. 예, 지금 기업 실적, 그죠? 잠정 실적이 5월 4일 어제 발표됐네요. 그죠? 어제 이 나노 신소재 올해 2021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실적이 지금 발표가 돼서 이 정보란에 지금 실적이 대충 표시가 됐는데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0년 1분기 대비 매출액은 110억에서 146억, 그죠? 제법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6억에서 13억, 거의 더블 가까운 영업 실적의 성장을 보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EPS, 그죠? EPS가 작년 동기 46원이었는데 올해는 208원. 쉽게 말해서 제가 주로 기본적 분석 시에 우선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는 매출액, 영업이익, EPS 이 세 가지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한 것이 지금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내일 그 주가가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될 확률이 좀 많아지는데요. 왜냐면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특히 연간 실적이 작년에 많이 안 좋았죠. 지금 보시면은 2018년부터 이제 87억을 정점을 찍고 51억, 15억, 작년에 15억밖에 못 만들어낸 영업이익을 15억밖에 못 만들어냈고 매출액도 485억밖에 못 만들어냈는데 매출 자체는 뭐 146 곱하기 4 해봐야 500 조금, 500 한 20 정도, 500 얼마 정도 되죠? 146 곱하기 4 하면은 한 584억 정도. 그러니까 485억보다는 좀 높은 편이죠. 물론 똑같이 동일 선상으로 간다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3억인데 작년 1년 전체가 15억 벌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 많이 집체됐던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EPS도 작년에 625원이었는데 벌써 올해 208원, 1분기 208원이니까 208원을 4분기 곱해도 벌써 8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EPS 같은 경우도 좋게 나올 텐데 그 말은 작년 2020년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죠? 2020년에 실적이 특히 보시면 51억에서 15억 떨어졌고요. 매출액은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EPS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랬다면 2020년에 실적이 좋았으면 안 됩니다. 그죠? 실적이 좋았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어요. 뭐 7월 달 또 8월 달 이럴 때 막 상한가도 만들고 상당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2020년에 실적이 안 좋으면 2020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이 주가가 상당히 바닥을 기는 게 맞죠. 그죠? 근데 2021년에 무슨 이유였던지, 그죠? 그게 어떤 테마나 어떤 재료가 붙어서 아니면 어떤 수급이 세력들이 좀 붙어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 때문에 2020년에 이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1년에 실적이 좋아요. 2021년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2020년보다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 2020년에 이미 어떤 이유든 간에 이 회사의 가치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실적 대비 가치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1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2021년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가정을 갖다 대도 이미 2020년에 다 그 에너지를 써먹어 버린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2021년에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이 2021년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요. 2020년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걸 이미 써먹었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 있는 내부자들이 이 내용을 2021년에 실적이 좋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것은 기업의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소위 말해서 내부 정보라고 하죠. 내부 정보에 대해서 먼저 다른 것들은 이미 어떤 내부 자료를 통해서 고급 정보를 취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실적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실적이 집계되고 잡히는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지금 2021년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을 내부자들이 이미 알았다면 사실은 최근, 그죠? 예를 들면 좀 지우고요. 다시 좀 키워볼게요. 예를 들면 최근에 한 3월 정도부터 주가가 팡팡팡팡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실적이 좋을 걸 내부자들은 이미 알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력들은 먼저 선취한 정보를 이용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내일 이제 실적이 어제 발표된 실적이 어제 정확하게 몇 시에 발표됐나요? 어제 장중에 발표됐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실적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 아니죠. 5월 6일 날 5월 6일 날 어린이날 이후에 장이 열릴 때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반영이 돼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명한 기운이 될 만한 좋은 뉴스거리는 맞아요.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2020년의 이 상승은 뭘로 설명하죠? 이 상승은 뭘로 설명할까요? 2020년에 모든 실적을 다 발표해 보니까 2019년 대비 보다도 훨씬 더 저조한 이때 3월달에 푹 떨어진 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건 차차하고 이거는 뭐 제외시키고 그럼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7월 8월 달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는 것은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세력들의 어떤 뭐 재료를 이용한 상승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제 분석을 해봐서 그때그때 당시에 뉴스를 확인해보고 수급이나 그런 걸 보면 뭐 어떤 정도의 해답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코 이 상승은 2020년에 실적에 대한 상승이라기보다 어떤 재료적인 상승이었다. 어떤 테마가 붙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죠? 그리고 2021년에 실적이 좋을 것을 이미 당겨서 2020년에 끌어올렸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만큼 정보가 충분치 않은 회사입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들 특히 기술적 분석의 완성도가 얕으신 분들은 이런 걸 기술적 분석으로 기술적 접근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 하지만 일단 반가운 소식은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상당히 좋고 또 현재 그게 정확하게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아직까지 주가에 1분기 실적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보세요. 1분기 때 보시면은 1분기가 1월, 2월, 3월이잖아요. 그죠? 1월, 2월, 3월 이 종목은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다. 실적이 좋아도 떨어졌다. 그건 충분히 실적에 대한 어떤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주가의 시세가 이미 반영이 되어 버렸다. 이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왜 또 안 되나요? 네. 이 부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거기에 다른 실적에 대한 것을 호재로 삼기에는 체력적 한계를 가진다. 에너지적 한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분간은 조금 상승의 기운이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벨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근데 레벨단 색깔이 뭐죠? 색깔이 하락, 레벨 다운 이후에 만들어진 레벨 다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레벨 다운 이후에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레벨 스테이 구간은 상승할 때 매물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키워보면은 지금 매물 그룹대 매물이 대충 어디쯤이죠? 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주가가 구름대 가운데 쉽게 말해서 매물대 가운데에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행스팬에 의해서 앞으로 구름대는 지금 양운이라서 일단은 신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일목균형표 신호적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후행스팬 또한 지금 가격대를 벗어나고 가격대를 밑에 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우리 241동 평균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보라색 선이죠. 이 보라색 선이 밑에 깔려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크게 보면 241선의 이동 평균선이 쭉 올라온 모습이죠. 뭐 때문에 올라왔을까요? 작년에 이런 강한 상승력 덕분에 241년짜리 이동 평균선이 쭉 올라왔는데 올해 2월부터 고점 찍고 살짝 밀리는 모습이 보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241 밑을 깨고 내려갔었죠. 그랬다가 뜨거 하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241을 깨고 쭉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단 241을 이탈하더라도 다시 241 부근까지 오려고 하는 복원력이 상당히 많이 강해요. 241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241을 주시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241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 위에 직전에 그 높이만큼 보통 떨어지고
대칭적으로 떨어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241을 다시 들고 올라갔지만 안착을 시키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안착을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재안착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여기에서 241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매물대도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현재 갇혀있는 이 레벨 다운 이후에 이 레벨 스테이 구간을 돌파하고 탈피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다음 주에 오늘 어제 발표한 실적이 잘 전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적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고 매기고 확산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있는 이렇게 긴 추세 하락선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뚫을 겁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좀 뚫어내려고 좀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추세 하락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본격적으로 추세 하락이 이제는 이러한 추세 상승, 그죠? 이러한 추세 상승의 기운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실패를 했지만 지금 좋은 소재가 생겼으니까 일단은 한번 올라가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직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스토캐스틱 에너지를 보시면 자, 스토캐스틱 에너지도 지금 주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 파동을 쭉 만들고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위치는 70 정도를 타치하고 지금 조정받는 구간으로 보이고 있죠.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좀 내려와 있는데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에너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 이 에너지 값이 30 이하로 이제 떨어진다는 것은 과매도 구간이죠. 그죠? 이제는 조정의 폭을 끝내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30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오랜 동안 이 스토캐스틱 30 이하의 과매도 구간에 오래 스테이하면 스테이할수록 주가는 하방의 에너지가 상당히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타치하는 건 좋은 거예요. 타치를 해야 돼요. 타치를 하지만 타치에서 빨리 반등이 나와서 다시 위쪽에 있는 과매수 구간으로 진격을 해야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나겠죠.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뭐 하루 이틀 데드가 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데드가 날 수 있겠지만 다시 돌려내는 자리 그리고 70 이상 다시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하고 80까지 간다면 지금 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레벨단 고점까지 35,900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시세를 분출해 내릴 수 있는 그 다음은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해야 돼요. 여기서 맞고 다시 떨어질지 레벨단 밑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돌파 그때는 강한 매수 파워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아주 강해야 되고 강한 그 상승의 힘이 이 35,900원 단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큰 틀에서 본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이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전고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죠? 전고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물론 전제 조건은 뭐죠? 2021년 올해의 2분기, 3분기, 4분기도 올해 1분기처럼 좋은 실적 전망이 나와야 된다. 다음 실적 전망이 언제쯤 실적 발표가 언제쯤 되죠? 2분기 실적은 보통 7월 중순까지 그죠? 7월 중순까지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7월 초 중순경에 또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가가 또 상당히 이 나노 신소주스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없으니까 그 실적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잘 다루질 않고 관심 종목으로 잘 넣지 않습니다. 근데 구독자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같이 보는 입장이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설명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자체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없어서 저도 충분하게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많이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DMI 지표 보시면은 DMI 지표가 조금 안 좋은데요. 일단 DMI 지표가 D 플러스 값, D 마이너스 값이 서로 데드 크로스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 내일이라도 반드시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D 플러스 값,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위에 있어야 되고 다시 파란색 선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DMI 이 보조 지표가 상당히 강력한 보조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드가 난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이런 식으로 골든을 내주고요.
이렇게 데드가 며칠 나더라도 다시 골든 내주고 강력하게 뿜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형태가 나와줘야 되고요. 내일 지금 실적 발표를 안고 가는 내일 또 이 소문이 좀 더 많이 퍼질 내일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DMI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RSI, CCI, MACD인데요. 이 보조점에 제가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세를 읽을 때 보는데 이건 보통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지금 현재 이탈이 되고 있는지 추세가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상승 추세가 사실은 3일 전부터 지금 이탈이 되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술적인 에너지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기술적인 거 위에 있을 수 있는 재료적인 것, 그죠? 기술적 분석보다 더 앞서는 게 재료,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재료가 너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그대로 잘 적용이 되어준다면 이것도 금방 돌리겠죠. RSI도 금방 돌리고 CCI도 금방 돌리고 MACD도 금방 돌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걸 좀 기대해보고 가져가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을 요청하셨냐면 이녹스. 이녹스라는 종목. 이 종목은 OLED 소재 부품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재 부품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도 상당히 오랫동안 레벨단 안에서 같이 있던 종목입니다. 아주 끼는 많은 종목이에요. 그죠? 상한가도 계속 또 장대 양봉도 되게 많이 내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상한가를 만들고 그때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한 4개월에 걸친 조정 기간을 끝내고 최근에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레벨업을 시도했었고요. 그죠? 레벨업이 시도됐고 또 레벨업이 이루어졌고 얼마 전에 며칠 전 3일 전에 레벨업이 끝났네요. 그러면서 새로운 레벨단을 만들었는데 그 레벨단의 모양이 현재 이런 식의 레벨단입니다. 제법 큰 레벨단이에요. 지금 레벨단 상단에서 하단까지 폭이 거의 한 35% 정도, 36% 정도 나죠. 이 폭이 36%. 쉽게 말해서 제일 꼭대기부터 물려 있어 매수를 해서 맨 밑에 레벨단까지 내려오면 36%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좀 제법 큰 구간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럴 때는 제가 잠깐만요. 툴이 조금 잘 안 돼서. 이 레벨단의 중간 부분인 그죠? 50% 정도 부분이 16,500원으로 해서 또 하나의 레벨단을 더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지금 나는 16,500원 이 라인을 강력한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미 수익을 많이 봤어. 나는 여기 밑에서부터 물량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전체 레벨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본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비중에 따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스탠다드 공식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좀 심하게 올랐던 부분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지금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는 볼리지밴드 상단을 이탈한 첫 번째 음봉 어느 거죠? 바로 이 음봉이죠. 이 음봉에서부터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21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을 확률을 좀 높게 보시고 다시 레벨업이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요런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뀔 때 일본 물량을 익절하셔도 돼요. 내가 여기에 6유닛 충분히 다 채워놓고 이번에 레벨업을 시도해서 제법 많은 상승 이익을 봤다. 그러면 한 유닛 또는 두 유닛을 여기서 익절하는 겁니다. 익절하고 다시 혹시 모를 이 하락 구간에서 다시 그 물량을 더 채우고 심지어는 내가 팔았던 한두 유닛보다 더 많은 유닛을 채운다. 뭐 오히려 만약에 두 유닛을 팔았는데 나는 네 유닛을 더 채우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뭐 10유닛을 가져간다든지 그 다음 레벨을 노리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자체가 피라미딩 전략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점점점 물량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추세의 상승을 같이 가겠다. 그죠?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이어진다는 쪽에 봤을 때는 내가 이미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에 지금
적정 주가를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봤어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것도 관심 종목이 아니라 제가 노트가 따로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그냥 바로 HTS 상의 FN 가이드 기업 분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연간 실적이 작년에 106억이 올해 171, 내년 237, 내후년 315 정말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게 보이시죠? 제가 이거 지금 이녹스 이거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봐도 좋겠다는 그 생각될 만큼 실적이 너무 그동안의 실적의 이 저조성을 벗어나서 괄목할 만한 실적이 지금 눈에 띄게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ROE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8.94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추세로 간다면은 내년, 내후년은 당연히 1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그 ROE가 10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이 회사가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년도 별로 돈 못 벌었고요. 재작년 2018년 정말 비참했죠. 그죠? 계속 적자를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적자를 봤다면 이 회사는 역성장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제는 그 역성장의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이녹스라는 회사는 정말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될 만한 회사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면 물론 지금 이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을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커버하는 증권사 없습니다. 그죠? 없죠. 컨센서스를 봐도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4월 21일 날 NH투자증권이 숨길 수 없는 2차전지 응급제 원료 가치, 그죠? 뭐 이런 식의 정도의 리포트를 하나 쓴 건 있어요. 그죠? TRS의 지분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 상승할 것. 실리콘계 응급제 제조에 필수한 실리콘 파우더 미세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뭐 리포트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간단한 서머리만 봐도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추세에 대한 장밋빛 그런 리포트를 쓴 건 맞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는 지금 발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있는 그 수치 또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 한 군데 예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실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실적을 100% 믿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확한 컨센서스 최소한 정권사가 어떤 회사를 기업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내거든요. 근데 그게 한 군데는 너무 믿기 어렵고, 그죠? 누구 어떻게 믿나요, 그 사람을? 없는 것보다 물론 낫지만 그래도 두 군데, 세 군데 이상, 최소한 세 군데 정권사 이상이 그래도 실적 전망을 내고 그 실적 전망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컨센서스를 삼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조금 믿을만해지는 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한 군데 또는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어떤 데이터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100%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없는 거다 나으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나노 신소재는 아예 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보다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제가 적정 주가를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2021년 올해 실적을 전망으로 봤을 때는 15,786원이 적정 주가더라. 그런데 적정 주가의 상단 레벨까지 끌어와 보니까 18,765원이더라. 그리고 적정 주가 하단은 6,685원이더라. 자, 그러면 올해 2021년은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떨어지면 6,600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6,600원 떨어졌다고 해서 뭐 큰일 났느니 미쳤느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물음표를 달아야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모르는 정말 큰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6,680원까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이 가격대가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 12, 1, 2, 3, 4, 한 5개월, 6개월 정도 만에 이만큼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올라감이 적정 주가의 상단 밴드인 18,765원도 어제 깼네요. 어제 그걸 때리고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이게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입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상 그렇다는 거예요. 주봉상이 윗꼬리를 만들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죠. 여기 이상으로 올라가면 빨간색 적정 주가 상단 레벨 올라가면 그때는 또 어떻게 달아야 되냐? 물음표를 또 달아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거품인 거 아닐까? 너무 심한데? 물론 지금이 이제 5월 달이지만 6월, 7월 정도부터 7월 또는 8월 정도부터는 보통의 경우 2022년의 실적을 끌어와도 됩니다. 2021년의 실적이 너무 빨리 도달하고
높은 상태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2022년에 적정 주가를 끌어와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2022년에 적정 주가가 현재 계산된 건 16,662원입니다. 물론 2022년에 실적 전망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죠? 컨센서스가 제대로 된 컨센서스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16,662원까지 가는 것도 괜찮고 심지어는 고가는 그러니까 적정 주가 상단 밴드는 19,8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거를 끌어오면 아직은 조금 더 룸이 있지만 그 룸 또한 넉넉하게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이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아닌 거예요. 물론 이건 그렇게 믿을 만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컨센서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한 계산식으로 들어갑니다. ROE와 BPS와 EPS, 현재 주가, 작년 주가, 3년의 평균 주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기준으로 책정했을 때 그죠? 그리고 컨센서스가 있다면 또 접근사들의 목표 주가도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조금 깜깜한 상태에서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이 코카의 관심 종목으로 넣기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 데이터가 조금 믿을만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이녹스 과감하게 코카의 관심 종목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구독자 덕분에 제가 또 다른 하나의 관심 종목을 만나게 되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형태의 종목은 코카 관심 종목을 잘 넣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컨센서스가 빈약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일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술적 접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초단기 단타들, 그죠? 정말 제 집에서 전업하시는 그것도 아주 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철저한 게이머들, 그죠? 그런 게이머들만 돈을 벌 수 있지 일반적인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단타 절대 저는 돈 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버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욕하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기술적 지표, 기술적 테크닉만 가지고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 분석과 또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MACD가 어떻게 되고 RSI가 어떻게 되고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돼서 그 부분만 너무 심취하다 보면 정확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신호를 아주 짧은 기간에 주거든요. 그걸 6개월씩 1년씩 가져가게 주는 신호들이 잘 없어요. 물론 그렇게 신호를 보시기 위해서는 주봉 차트를 이용한다든지 월봉 차트를 이용하시면 되긴 해요. 하지만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냐면 주로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봉 차트에서 맞는 경우가 더 많지 월간이나 주간이나 월간의 어떤 차트를 통해서 보조 지표가 이용되면 사실은 그 확률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너무 의존해서 가는 것보다도 기술적 분석은 당연히 매매 시에 필요한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분석, 그 회사의 기업의 방향,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 등을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그거에 따른 적정 주가를 산출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회사도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볼 수밖에 없죠. 일단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런 좋은 상승의 모습이 그대로 잘 반영이 됐죠.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3월 중순부터 골든을 내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간 스토캐스틱이 50에서 지금 한 달을 놀았거든요. 50에서 50m로 떨어지지 않고 한 달을 놀다가 드디어 50m로 떨어지는 그런 조정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조정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조정파가 어떤 식의 방향성을 보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으로 진입해서 뜨거고 빨리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뭐 한 2, 3일 내에 치고 올라가주는 그죠? 여기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하방의 기운이 세지는 거고요. 스토캐스틱의 상단 부분 70, 80 이상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상승의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일간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빨리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주간 스토캐스틱이 훼손이 되질 않겠죠. 그죠? 대대가 살짝 나더라도 70 이상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거고 계속해서 80 이상을 유지하면서 가준다면 주가는 계속 높은 위치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많다.
하지만 일봉 차트를 다시 보시면요. 레벨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레벨단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레벨단이 좀 크죠?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힘을 내주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지금부터도 거의 약 한 20% 이상을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물량을 잘 사 모았는데 여기서 떨어져서 다시 본전 비슷하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비중이 만약에 많으신 분들 같으면은 어느 정도 상승파가 꺾인다는 느낌이 들 때, 그죠? 여러 가지 지표를 봐서 꺾인다는 느낌이 들 때는 물량을 조금 더 줄여서서 최소한 한 2유닛 내지 3유닛 정도만 유지하는 걸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기운이 느껴질 때 그때 다시 2유닛 또는 3유닛, 그보다 조금 더 많게 6유닛까지, 그죠? 그래서 물량을 더 확보하신 다음에 그 다음 레벨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보는데, 주간 주봉에서 보듯 지금 조금, 그죠? 이미 목표치 근사치에 왔기 때문에 물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음표를 달면서 올라갑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적정주가 상단 밴드를 뚫고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이상하다고 물음표는 달 수 있어요. 물음표를 달아야 하고. 하지만 안 올라간다, 절대 안 올라간다라고 보장을 아무도 못합니다. 하지만 통념상 저는 이 레벨단 안에서 놀래요. 그렇다면 지금은 꼭지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 어떤 내용들이 많이 침체가 되면, 그죠? 이게 많이 침체가 돼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면, 그리고 여기서 한참 동안 노는 모습, 또 올라가더라도 50 돌파 못하고 다시 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파동만 가면 얘는 이만큼 내려옵니다. 50도 뚫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스토캐스틱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DMI도 지금 D 플러스 값이 많이 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ADX 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ADX 값이 D 플러스 위에 있다는 것은 과열을 의미합니다. 그죠? 며칠 전부터 지금 과열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D 플러스가 계속 떨어지면 이 ADX 값도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내려옵니다. 얘는 ADX는 이 D 플러스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그러니까 지금 평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도 밑으로 떨어지겠죠. 하방하겠죠. 그죠? 그때 이 ADX, D 플러스 값이 내려올 때 D 마이너스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교차로도 되면 이건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일단 반등이 좋았고요. 며칠 동안 떨어지다가 반등이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오늘 반등은 하긴 했고 그 반등의 폭이 어제의 음봉, 그죠? 그 전일의 음봉의 50% 이상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격점은 받았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루라도 다시 밀려버리면 또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하락의 추세가 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20일 지지선을 한번 믿고 가볼 필요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이라면 16,500원 선을 강한 지지선으로 한번 믿고 가보셔야 될 위치다. 이만큼 떨어지는 게 싫으신 분이라면. 그죠? 하지만 신규로 접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레벨단이 크니까 이 밑에 하단에 레벨단을 3등분으로 나눠서 그 3등분의 중간 부분부터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죠? 실적이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녹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71억, 237억, 예, 거의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또 현실화된다면 이만한 좋은 회사 없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실적이 안 좋았으면 주가는, 근데 이 종목이 정말 끼가 많네요. 상한가가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는데, 그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예, 끼가 많고 어떻게 보면 참 핸들하기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2020년에 그 주가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사실 2020년에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2019년에는 적자를 봤거든요. 2018년에는 35억밖에 못 벌었어요. 2016년, 2015년, 2016, 2017도 적자를 봤잖아요. 자, 그죠? 적자, 흑자, 적자, 흑자. 그리고 강한 성장.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차트를 보자면 비참해야 되거든요. 자, 2016년 차트, 2017년 이거 왜 이래요? 그죠? 정말 답 없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가는 종목이라고요. 실적하고 상관없이 작전이 잘 붙는 종목이네요. 그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17년 이후에 2018, 19, 2020년까지 고생을 하고, 야, 정말 엄청난 종목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뭐 과거 너무 지금 지나간 거 볼 필요 없고 앞으로 성장성 한번 믿어보고 좋게 가져가 볼 만한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내일 반드시 올라야 됩니다. 내일 반드시 내일 만약에 밀리는 거 나오면 조금 안 좋습니다. 조금 안 좋습니다. RSI, CCI도 지금 사실은 팔라고 하죠. 그죠? RSI, CCI도 이날 팔라고 하죠. 이날 팔라고 하죠. 네, 그게 바로 딱 꼭지점이잖아요. 그죠? MACD 밑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죠. 딱 꼭지점. 아직 뭐 대대가 나진 않았지만 대도도 만약 내일 하루도 밀리면 대대 나겠네요. 그죠? 네, 팔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다 팔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미 이익을 많이 봤는데 이익이 30% 40% 났는데 왜 다 팔아? 그 이익을 믿고 그 이익을 담보로 물량을 더 만들어 나갈 찬스로 가야 되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살짝 줄이는 것은 또 익절을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번에 파동에서 이번에 레벨업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다라는 그 기분.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을 하고 그 기념하는 정도의 수준을 다시 채워 넣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은 훨씬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싼 가격의 물량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게 피라미딩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2022년이 올해보다 더 실질 좋다며요. 2023년은 올해보다 더블이라며요. 그러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믿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그죠? 이 종목도 구독자 덕분에 제가 관심이 확 가는 지금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기본적 분석 다 새로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지금 제 기록에 보니까 복귀한 걸 보니까 아주 옛날에 한번 했네요. 이게 언제 했냐면 제가 2014년에 했네요.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거래를 안 했습니다. 그때 2014년이 아니고 이게 언제죠? 잠깐만요. 2016년 11월부터 제가 거래를 했네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재미가 짭짤했던 그런 종목으로 지금 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버렸던 종목으로 2016년부터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버렸던 관심 종목에서 뺐던 그런 종목이었던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은 지금 말씀드렸던 나노신소재, 이녹스와는 좀 다른 종목입니다. 그죠?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요. 7조 3천억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죠. 그리고 또한 뭐 현대그룹의 계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안전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죠. 그죠? 이 종목도 제의 관심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실적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2016년부터 지금 데이터가 일단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 2016년부터 17, 18, 19, 20 내리 5년 동안 떨어지는 모습 보였죠. 그죠? 최근에 자동차가 좀 다시 살아나면서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그쪽에 많이 부품을 부품이 아니라 철강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재료인가요? 소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연동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 실적들이 지금 돌아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올해 1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내년에 1조 3천, 내후년에 1조 3천 이렇게 비슷한데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물론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될 수가 없죠. 아직까지 내년에 내후년의 전망은 계속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대개의 경우에는 좀 2022년 쉽게 말해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성장이 크게 된다면 2022년, 2023년도 성장성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컨센서스의 행태거든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갈수록 영업이익을 좀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뭐 매출액은 떨어지진 않지만 영업이익을 좀 떨어뜨린다는 그 자체가 단기 순이익이 좀 떨어진다는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올해까지는 좋게 좀 트레이딩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건 확실하고요. 하지만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계속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장성의 정체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적정 주가 한번 보면은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적정 주가가 가능해요. 여기는 컨센서스가 몇 군데에서 하냐면 15군데 정권사가 컨센서스를 발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적정 주가가 좀 믿을만 한데요. 지금 이제 조금 재밌는 것이 보시면 올해 2021년에 적정 주가가 약 72,189원,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그어둔 선이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 하단 밴드예요. 상단은 10만 8천 원까지. 차트를 조금 더 체크하면 10만 8천 원까지도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적정 주가의 하단까지도 못 갔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적정 주가 위치만 놓고 보고 실적에 대한 적정 주가 본다면 지금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심하게 빠졌다가 지금 열심히 적정 주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적정 주가 하단까지도 도달을 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 주가 하단에 있는 거에 대한 것은 좋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음표를 단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 주가가 계속 더 회복이 돼서 64,900원이라는 적정 주가 안으로 들어가지고 시작된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하지만 이미 현대제철을 많은 이익을 이 상승세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분이시라면 아니 물음표 달 필요 없죠. 이익 보고 있는데. 이익을 보고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다시 떨어지는 게 추세가 확인되면 그때 팔면 되지. 그래도 이익이실 텐데. 어제 들어가신 분 아니라면. 그죠? 지금부터 일주일 전, 한 달 전, 2주 전, 2달 전, 3개월 전, 6개월 전 들어가신 분들 전부 다 이익 보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1년 전에 사신 분 아니시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적정 주가가 아직도 도달되지 않은 상태. 적정 주가 하단도 지금 도달이 안 돼서 저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이거 들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 관심 가질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심하게 떨어졌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대제철은 지금 있으신 분이라면 무조건 끌고 가야 될 종목이다. 다만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확인을 하고 끌고 가야 되겠죠. 자, 3월, 4월 정말 좋은 두 달을 보냈습니다. 그죠? 강한 상승세, 특별히 기울기를 확 꺾고 올리는 그런 구간을 4월 말에 보였죠. 철강주도 그때 난리 났잖아요. 포스코, 대한제강. 저 같은 경우는 포스코, 대한제강이 저희 관심 종목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좋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얘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어요.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일단 고점 찍고 밑으로 이제 좀 열을 식히는 단계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아직 50까지 뭐 많이 여유가 있긴 하지만 70도 아직도 붕괴된 건 아니잖아요. 70까지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70까지만 잘 버텨주고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 일간 스토캐스틱의 위치와 어떻게 잘 같이 묶여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아직 일간 스토캐스틱이 50을 어제 막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 그죠? 이런 상태였다면 추매죠. 추매.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있잖아요. 에너지가. 근데 지금은 에너지가 과열권인 90 가까이 갔다가 지금 다시 확 식어버리는, 얘가 떨어지는 힘이 그대로 전달이 잘 된 거. 얘 때는 얘가 떨어지는 힘이 전달이 잘 안 됐어요. 거의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방어하는 수준으로만 갔지만 지금 얘가 떨어지니까 얘도 확연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빨리 아까처럼 과매도권에 들어왔다 빨리 뜨거워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 계속 밀립니다. 물론 70까지는 여유를 둔다고 치지만 그래도 70도 깨고 내려가면 그것들은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왜? 너무 많이 단기간에 급등한 기울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일간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레벨단이죠. 그죠? 아주 긴 레벨단을 만들었다가 이번에 또 레벨단을 크게 만들었어요. 사실 현대제철이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그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작년 4월부터 꾸준하게 올랐지만 다른 대형주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겠고 SK하이닉스 보시면 아시겠고 다른 대형주처럼 1, 2, 3, 4는 잃어버린 4개월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달리 철강 업종의 철강 섹터의 상승 분위기를 타서 4월 중순부터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지금 이 기울기가 아주 급했잖아요. 그죠? 이 기울기가 아주 급하게 올라갔어요. 평상시에 어떤 상승 여력보다 꾸준히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대형주가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반대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레벨업이 되고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익을 보신 분이 물량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라면 기념으로 한두 유닛 파시라. 그리고 다시 정리될 때 그 이익을 담보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확보해도 좋겠다. 절대 이 종목 버릴 종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왜? 스토캐스틱 살아있잖아요. 아직 주간 스토캐스틱이 밑으로 밀리고는 있지만 살아있는 부분이다. 월간, 연간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게 밀리면 그때는 물량을 조금 더 줄이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을 일단 스탑. 일단 중지시키고 관망을 해야겠죠. 그죠? 또 지루하게 2, 3개월 이상을 이런 식으로 레벨단을 만들어서 지난번처럼 쭉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 해요. 이게 어디까지 더 옆으로 쭉 갈지. 장담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조금 위험 신호다. 고점에서 이런 큰 장대 연봉이 나온 것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죠? 거래대금 적지 않았잖아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지만 여전히 회사의 실적에 비해서는 저평가인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 재미없는 건 2022, 2023년에 성장이 조금 주춤해진다. 아니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다시 보시죠. 그죠? 1조 3천억을 올해 벌면 내년에는 한 1조 6천억, 1천 8천억 그 2023년 2조까지는 찍어줘야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쑥 빠졌다가 훅 빠졌다가 쾅 올렸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간다고 봐야 돼요. 그게 뭐 정상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죠.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가져가서 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최근 몇 개월 내에 보유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이익 나 있잖아요. 그 이익이 뭐 5%, 10% 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못해도 30, 50% 이상 나 있을 텐데 가져가시죠. 네. 물량 함부로 뺏기시는 건 아닙니다. 기념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25%, 30% 정도만 드러내시고 기념하시고 그걸로 맛있는 식사도 한번 하시고 나머지 다시 재정비해서 또 레벨업 시도해야죠. 그죠? 또 레벨업. 제가 볼 때는 한두 번의 레벨업은 더 최소한 기대하고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관점으로 현대제철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분께서 여쭤보신 종목 세 종목을 다뤘는데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가 평소에 관리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좀 깊이 있는 데이터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좀 기술적인 부분에 더 치중돼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특히 이녹스라는 종목은 제가 더 눈여겨 볼만한 종목인 걸로 오히려 제가 구독자 도움을 받은 셈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잘 연구를 앞으로 해보도록 할 거고요. 현대제철도 뭐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보스카하고 대한 재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KG 잠깐만요. 갑자기 입이 생각이 안 나죠. KG 동부제철 그죠? KG 동부제철도 저의 관심 종목이었고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미 세 종목 철강 쪽 또 중소 철강 업체 이런 섹터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현대제철은 그 사이에 못 꼈는데요. 현대제철도 같은 섹터에서 좋게 보는 종목이니까 그것도 잘 관리하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여튼 코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만드시면 좋겠고요. 또 코카는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의해서 차트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깔고 그 다음에는 피라미딩 전략, 추세 매매, 추세 추정 전략을 펼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제가 그 영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큰 힘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